오늘의 주제는 내가 용병이라면 어디로 입사할까입니다. 각자 가치관에 따라 갈려질 것 같은데, 명예는 스위스 용병, 단순 돈이면 란치크네이트, 이런 공식이 아니니 성급하게 선택하기 전에 큰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 특히 스위스는 산지가 대부분이라 산업 발달과 무역의 분리에 가난했습니다. 대신 고강도 유무산소 트레이닝, 산을 타는 게 일상이다 보니 국민들의 체력 수준이 높았고, 당시 지배자였던 합스부르크와의 끊임없는 항쟁으로 인해 베테랑 병사들이 축적됩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용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낙후된 자국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13세기쯤 이미 최강의 전사들로 유럽 전체의 소문이나 청년들에겐 동경의 대상이었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 여겨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현대의 용병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용병을 쓰는 입장에서도 돈만 주면 목숨 걸고 싸워주는 전쟁의 프로가 농사짓다 급하게 끌려온 농민병보다 매력적인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특히 돈 많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에게 스위스 용병은 메시, 호날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용병 고용에 껄끄러운 나라가 있었으니 스위스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스위스를 쳐야 하는데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긴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모르가르텐 전투를 보신 분은 아시겠죠? 결국 1487년 막시밀리안 1세의 명으로 스위스 용병을 벤치마킹한 란치크네이트가 창설됩니다. 주무기는 장창, 여기서 잠깐 스위스 용병을 따라 했는데 할버드가 아니라 장창, 라이슬로이퍼는 사실 파이크 방진이 유명하죠? 하지만 그건 15세기 이후 이야기고, 그 전까지는 위키상 할버드 병과 베트렉스 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렉스는 포렉스일 확률이 높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아니고 양손을 사용해야 하면 포렉스가 됩니다. 한 손으로 사용하는 베트렉스는 보통 기병이 사용하니 보병인 라이슬로이퍼는 포렉스를 사용했을 확률이 큽니다. 혹시 할버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용병들의 할버드나 포렉스가 산악 전투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 점차 평지에서 기병들의 랜스를 상대하다 보니 모자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랜스는 보통 3.6에서 4.2m인 반면 할버드는 길어봐야 2m 남짓이었죠. 달려있는 도끼 때문에 촘촘한 방진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팔랑크스에게 힌트를 얻어 채택한 것이 파이크. 1422년 알베드 전투부터 최대 5m까지 되는 파이크를 보급해 기사들을 더욱 쉽게 상대하게 됩니다. 참고로 란치크네이트의 창은 일반적으로 4.2m로 스위스 용병의 창보다 짧습니다. 파이크 스퀘어로 알려진 정사각 방진을 사용해 맨 앞을 파이크병으로 감쌌고, 그 뒤에 할버드, 양손 건병을 배치해 기병은 파이크병이 맞고, 보병이나 말에서 떨어진 기사들은 할버드 병이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방진이 기존의 방진들처럼 방어형이 아니라 이대로 적진으로 돌격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어쨌든 란치크네이트가 창설된 시점에서는 스위스 용병 역시 장창이 메인 무기였습니다.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일단 고용 안정성은 스위스 용병이 낮습니다. 역사와 인지도 면에서 업계 넘버1이기 때문이죠. 많이들 공기업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사내 규정이 엄청 빡빡하다면 어떨까요? 에이, 그까지 규정 지키지 뭐 할 수도 있지만, 목숨을 담보한다면 공기업이라도 고민해야 합니다. 절대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라면 도주해도 욕을 덜 먹는 사기업이 낫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스위스는 별다른 산업이 없어 용병 비즈니스는 국가 사업이라 공기업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도망치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이미지 훼손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번 이미지가 깎이면 고향의 동생들이 취업을 못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란치크네이트는 황제의 명령으로 창설됐지만 사기업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프론츠베르크라는 장군이 모병 특허장을 받아 용병 대장이 됐는데, 나중에 로마로 향하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그 사망 원인이 바로 밀린 용병료를 내놓으라는 부하들 때문이었습니다. 뇌물, 리베이트도 없이 용병단 운영을 잘해 란치크네이트의 아버지라 불렸던 그조차 부하들을 컨트롤 못해 쓰러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에게 월급도 밀렸으면서 충성심을 기대한 사측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란치크네이트란 단어는 지난 시간 소개한 낭시 전투의 부르고뉴 공국 샤를의 한 부대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스위스식 장창 부대였는데 전후 독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프리랜서가 된 진정한 의미의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할버드
스위스에 의해 잘 나가던 샤를은 사망하고 부르고뉴 공국은 추후 프랑스에 합병됩니다. 샤를에게 남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부르고뉴와 같은 발루아 가문이자 명목상 종주국이던 프랑스가 부르고뉴를 침공하고 샤를의 딸인 마리를 겐트 성에 가둬버리죠. 마리는 결국 육촌사이인 막시밀리안에게 구원 요청을 하고 동화처럼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라푼젤과 막시밀리언 아머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스위스 용병에 대항하기 위한 란치크네이트의 기원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Maria, von nun an bist du Herzogin von Burgund. Alle werden versuchen, sich dein Land zu nehmen. Und dich dazu. 막시밀리안은 마리와 혼인함으로 부르고뉴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군대를 지휘합니다. 이 전투에서 막시밀리안은 잠시지만 말에서 내려 창을 쥐고 보병대에 합류합니다. 기사만큼 보병들이 중요해졌다는 시대정신을 읽은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스위스 출신이 아니면서 스위스 파이크 포메이션을 처음 사용하고 부르고뉴 계승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나름 장인의 복수도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3년 뒤 마리가 승마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아라스 조약에 의해 부르고뉴는 프랑스로 양도됩니다. Anyway, 이 전투에서 스위스 전술로 승리한 막시밀리안은 뭔가 아쉽습니다. 급할 때마다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전투의 프로, 특히 장창부대가 절실했죠. 1422년 알베드 전투부터 대략 1490년까지 파이크를 사용하는 용병은 스위스가 독점 공급했었는데 란치크네이트가 창설된 이후 점차 시장을 뺏기게 됩니다. 수요가 공급을 한참 넘어선 이유도 있지만 나름 이를 가려받았습니다. 란치크네이트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돈 벌려고 전투에 나서는데 가릴 게 뭐 있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스위스 용병보다 고용하기가 쉬웠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명목상 동족 간 싸우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룰이 있었기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적군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했다면 고민이었을 텐데 대안이 나타난 것입니다. 란치크네이트는 이렇게 스위스 용병이 거부한 일거리도 주워먹고 돈만 된다면 지들끼리도 싸우고 적의 편에서도 싸웠습니다. 합스부르크에서는 특히 프랑스 왕가의 용병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칙서도 여러 번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 유럽 패권을 차지하려 했기에 벌을 주는 것 자체가 자승자박이었습니다. 이들의 월급 수준은 민간인의 2배 수준, 당시 장인급 급여로 4굴덴, 길더 같은 말입니다. 이름대로 2배의 급료 8굴덴을 받았습니다. 중대장 월급은 10굴덴, 신병의 경우 장창값 2굴덴이 첫 월급에서 빠집니다. 돌격 수당은 별도로 챙겨줬는데 이건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비나 돌격을 성공시킨 라이슬로이퍼는 고용주에게 무려 연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 비용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종종 10배 더 큰 봉건 군대를 상대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0배 더 큰 군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데. 합리적 조직이 좋아 하시는 분껜 란치크네이트 추천합니다. 이들은 군 역사상으로 봐도 상당히 민주적이었습니다. 용병대장을 비롯한 찐 고용주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자치조직, 병사집회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급료가 밀릴 경우 항의할 수 있었고 특별수당, 약탈품의 분배 등 공동 결정권을 구사해 군 당국의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용병대장은 자신의 허가 없이는 병사집회를 금지시켰고 맘만 먹으면 중간에서 이익을 갈취하긴 했습니다. 또 월급이 일반 노동자의 2배의 수준이어도 계약이 끝나면 백수였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소득 간 계층화로 당시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매력이 연봉 1억 수준은 아니었겠고 진짜 메리트는 약탈이었습니다. 프룬추베르크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시체를 뒤로 하고 달려간 곳이 바로 금이 있는 로마였습니다. 1527년 로마 약탈. 보통 약탈은 3일간으로 정해졌지만 이때는 8일간 로마시를 약탈했습니다. 이때 란치크네이트는 악명을 넘어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갔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 무덤도 가리지 않고 강탈했습니다. 로마 약탈 바로 전해에는 베네수엘라에도 진출했는데 당시 극악무도했던 스페인의 무법자를 비판했던 인물조차 이 독일인들은 스페인 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그 지방을 침략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적이죠.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 스위스 용병. 돌아갈 곳이 없다. 독일 용병. 가장 큰 근무 마인드 차이입니다. 내가 용감할수록 고향이 발전하고
비겁하면 고향이 욕먹습니다. 은퇴하면 비록 산골이지만 반겨줄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스위스 용병. 죽어서 돌아가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조직의 힘은 바로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무슨 집단주의냐. 란치크네이트가 된 순간 고향도 날 버렸다. 난 자유인이다. 돈 버는 곳이 고향이다. 란치크네이트의 고향은 남부 독일이라 할 수 있는데 토지가 좋아서 남자 균일 상속 제도가 전통이었습니다. 대를 거듭하면 농지는 점차 세분화되고 영세 농민들만 양산되다 더 이상 쪼갤 땅도 없어지면 결국 차남 이하 자식들은 방랑자, 거지, 난민이 되어 몰래 도시로 흘러들어갑니다. 농가에 남아있더라도 대부분은 답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농민의 이주 자유도 없던 시대라 용병은 일종의 탈출구였습니다. 모병시 마을을 버린 제군들은 자유의 전사가 되는 것이다 라며 계약금을 줬습니다. 인식이 한번 용병으로 일을 시작하면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병 선택은 내가 했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었는데 말이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방랑자가 되어 무전 취식, 도둑질, 약탈 등을 저지르다 보니 월급 나오는 란치크네이트 부대 자체가 고향이었습니다. 어쩌면 약탈 부대라는 악명은 제대 후 반기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패셔니스타라고 생각한다면 독일입니다. 스위스 역시 밝고 화려한 복장이지만 독일 용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패션만큼은 확실한 청출어람. 갑옷도 독일 갑옷이 화려하죠. 화려한 색, 커다란 깃털 장식의 모자, 가죽 앞가리개, 여자 옷 같은 슬래시 앤 퍼프. 당시엔 하층민에 대한 복식 규제가 강력해서 귀족이 아닌데 화려한 옷을 입는 것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언 1세는 어차피 짧은 인생 그 정도는 봐줘라라며 용인했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게 황제 자체가 패션 끝판왕이었습니다. 두발 규제, 촌티나는 교복의 학교 생각하면 자유로운 학교에 가고 싶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두 용병 부대는 전장에서 수없이 마주쳤는데 대체로 특히 초기에는 스위스 용병이 더 강했습니다. 프랑스는 6천의 란치크네이트를 고용, 하지만 밀라노 공국에서 고용한 12,000여 명의 라이슬로이퍼에게 참패. 이 전투로 인해 프랑스에선 란치크네이트보다 스위스 용병이 훨 세구나를 느낍니다. 다시 배경은 이탈리아. 스위스는 계속된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감 만땅, 드디어 대회 팽창에 욕심을 냅니다. 클라이언트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깝게 느껴졌겠죠. 밀라노의 보호국을 자처, 적은 프랑스와 베네치아. 22,000의 보병, 기병 200, 대포 수십문, 17,000의 란치크네이트를 포함 37,000의 보병과 1,700의 기병, 대포 72문. 스위스 선봉대는 란치크네이트 부대를 순식간에 격파했으나 프랑스 중기병의 강력한 랜스 차징으로 후퇴. 프랑스의 우세한 포격으로 방진이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다 결국 패배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2년 전에 노바라 전투에 복수를 하며 밀라노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 프랑스와 1세는 승리했지만 다시 한번 독일보다는 스위스라며 적국에 용병을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스위스 용병을 대거 고용합니다. 하지만 독일 용병 역시 점차 전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엔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 베네치아와 한편이고 밀라노,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이 한편입니다. 병력은 스위스 용병이 속한 군대가 더 우위. 하지만 결과는 스위스 용병대가 3,000가량의 병력을 잃고 대참패. 마리냐뉴에서는 병력 수의 열세로 변명이 가능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돈과 개인주의를 막을 순 없었는지 이 시기 스위스 용병대는 기강이 무너져 지휘관이 살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 안 주면 똑같이 막장이었지만 승리시, 약탈, 더 보장 같은 계약이면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는 란치크네이트는 당시 선진군이었던 스페인군의 전술을 흡수하기 시작. 이탈리아의 패권을 차지하라. 유럽 최대의 라이벌 카를 5세의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와 1세. 프랑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을 비롯해 그들을 물리쳤던 말까지 갑옷을 착용한 정예 중기병이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합스부르크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승세의 란치크네이트의 지휘관은 영원한 용병대장 프룬츠베르크, 그리고 스페인의 그 유명한 테르시오가 한편 유럽 최강을 가리는 그린 매치가 벌어진 것이죠. 전체적 병력 우세는 프랑스, 특히 대포의 숫자는 제국을 압도했습니다. 란치크네이트의 방진이 화승총 부대를 지키는 형태로 최전선에 서며 스위스 용병대와 치열한 격전. 그러나 화승총병의 가세로 스위스 용병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포위망을 구축해 병력이 분산됐던 프랑스를 테르시오가 각계 격파하는 형태로 제국이 완승합니다. 이 전투로 스위스 용병의 위상은 떡락했습니다. 1520년대 이후로도 전통적 전술을 고수한 라이슬로이프와 달리 란츠크네이트는 신진 기술을 적절히 받아들여 화약 무기도 부대에 편성했습니다. 물론 스위스 용병도 아퀴버스를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쇠내병, 핸드거너가 섞인 비율이었죠. 란츠크네이트는 30% 이상이 총병이었고 그 비율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국 재래식 라이슬로이퍼의 계속된 참패로 스위스 용병의 위용은 점차 사라지고 말죠. 독일 용병대 역시 테르시오에게 전장의 주인공 자리를 넘겨준 것은 마찬가지. 단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은 근위병으로 변신한 라이슬로이퍼였습니다. 프룬츠베르크가 사망하고 벌어진 란츠크네이트의 로마 약탈 시 교황을 지키려고 처절한 사투를 벌인 스위스 용병들 때문입니다. 역시 신용을 지키면 나중에 또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입사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 내가 고객이라면 독일 시계를 사겠습니까? 스위스 시계를 구입하겠습니까? 아파컬처.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